심지어 능력도 달라 우리보다 열등해. 대체 왜 광주가 문화수도가 돼야 하는지. 광주에 5성급 호텔들이 없어서 정상들이 묵을 곳이 없다. 계속 국가에서 예산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호남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기득권층의 부패 카르텔이 호남 인구가 쪼그라들고 더 이상 선거에서의 중요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서러웠지. 지금도 너무나 답답하지. 근데 그 결과를 우리한테 다 감당하라고.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예스토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역 차별 있다? 없다? 한국 사회에 호남 차별 있다? 없다? 답이 좀 어려우시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한국 사회에 지역 차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호남 차별이었다. 이렇게 호남 차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거형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뭐 사라지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그게 정말 과거형일 뿐일까요? 사실 한번 형성된 어떤 차별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 차별적인 인식 자체는 좀 엷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적인 역사가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차별적 인식이 엷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노골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호남 문제를 말하고 호남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뭔 구시대적 발상이야. 무슨 호남 문제가 아직도 있다고 해결을 하지. 그런데도 왜 지금 굳이 호남 문제를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게 오래된 한국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비단 호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요? 제 고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쌀 재난 국가 리뷰할 때 나 매일 쌀밥 먹던 여자야. 호남 분들이 아닌 분들은 뭐 아마 벌써 이 영상을 꺼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호남인이 아닌데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뭐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신데도 지역에서 산 적도 없는데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왜 호남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가, 또 그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전라디언의 굴레. 경제학자 조귀동 저자의 책입니다. 그 조귀동 저자, 한국 사회의 세대 불평등을 분석한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으로 이미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주저없이 선택을 한 면이 있어요. 두 책이 어떤 비슷한 분석의 틀을 공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화두, 불평등이죠. 보통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한다고 하면 주요 변인으로 계급, 계층을 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 사회에 특수한 어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으로 그때 이제 그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세대라는 앵글을 들이댄 거예요. 5, 60대 아버지 세대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가 그대로 세습이 돼서 20, 30대 자녀 세대에 가서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20, 30대의 이 하위 계층이 이제 아버지 세대의 상위 계층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매개하는 또 다른 변수로 지역이라는 변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 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이거를 앞서와 같은 좀 단순한 틀로 본다면 이렇게 계급 불평등도 있고 지역 불평등도 있는데,
오랫동안 지역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 특히 이 지역의 하위 계급들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중차별의 진짜 피해자들은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분석적인 시각이죠. 키워드: 호남차별은 인종차별? 결국 무능해졌다. 독립선언. 저자는 호남차별이 준인종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요. 좀 도발적인 발상이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말로 하면 걔는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달라서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심지어 능력도 달라. 우리보다 열등해. 이런 관점이죠. 실제로 비호남이들이 호남인을 볼 때 그런 시각이 있었다. 또 뭐 저는 일베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일베에서는 지금도 전라디언이라고 부르면서 호남인들을 좀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반도의 흑인들, 전라디언들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나? 어떤 이제 탄생의 출발점을 분석을 해본다면, 첫째, 국가 주도의 산업화. 1950년대 이후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뭐 원조 자금의 배분이라든지 은행 융자 같은 것들을 정치 권력이 결정을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기에 당시 야당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남이 대규모 산업 자본의 형성이라든지 제조업 공장 같은 어떤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의 유치라든지 SOC 산업 등에서 계속 밀리고 배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구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엘리트 배제. 사회 지배적 엘리트, 뭐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관료, 기업 임원 집단 등도 정치 권력과 연계된 어떤 지역의 뭐 지역 학연들에 의한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독식이 됐는데, 거기 호남 사람들이 배제되면서 뭐 끼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셋째, 호남의 경제적 낙후에 의한 대규모 대도시로의 이동. 일자리가 계속 부족해지면서 1960년대 이후에 호남인들이 대규모로 서울 수도권, 부산, 울산 등지로 이주를 하게 됐다. 그런데 학력도 낮고 뭐 기술도 없고 네트워크도 뭐 지역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도시의 하층 노동자, 빈민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래쪽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전라도인들이 보통의 한국인들보다 열등하다,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심화하게 되고 그게 계속 재생산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호남 지역은 구조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결국 무능해졌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호남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왜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지? 저자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호남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호남인들은 뭐 5.18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라든지 진보적인 정책 등을 지지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이 호남의 어떤 기득권 세력, 지주나 엘리트의 정당이었는데 모두의 정당이 된 거예요. 뭐 재야 운동권이라든지 시민단체들까지도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지역이 중앙 정치 권력, 또 중앙 엘리트, 중앙 기반의 정당, 중앙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패권화가 공고화하면서 이런 어떤 지방 지배 체제가 혁신을 하지 못하거나 부패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남은 초기부터 어떤 거대한 산업 자본을 형성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또 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관련 산업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해 본 경험도 없고, 지역의 어떤 자체적인 비전, 또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어떤 내재적인 역량이나 거버넌스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대형 프로젝트 예산을 중앙에 따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돈은 뭐 일시적으로 풀리지만 그거 다 써버리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스스로 성장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저자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 아시아 문화정당.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광주의 서울 예술의 전당보다도 더 큰 규모의 그런
복합예술단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2015년에 개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운영에 50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2017년에 입장료 수입이 19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거의 뭐 500억 원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충청은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 만들기의 역할을 한 보답으로 광주에 진짜 이제 문화수도를 만들기 위한 아시아 문화정당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20여 년 동안 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근데 출발부터가 좀 이상하다. 대체 왜 광주가 문화수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지역 내부에서 어떤 필요라든지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공약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또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원래 그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그 광주 그 전남도청 부지가 광주시에서 다른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갑자기 아시아 문화전당이 딱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는 SOC 사업처럼 이게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의 그 많은 문화공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걸 어떤 컨텐츠로 채워갈지, 뭐 지역의 문화산업도 동시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것만 이제 떡 세우면서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2019년에 한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개최를 하기 위해서 광주 유치를 추진을 했는데 광주에 5성급 호텔들이 없어서 정상들이 묵을 곳이 없다. 그래서 결국 부산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죠.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지역 정치인들은 아시아 문화전당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역 정치인들은 이거를 국가기관화해라. 계속 국가에서 예산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호남을 무시하는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또 다른 지역의 이제 거버넌스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숨진 광주 학동개발 4구역 철거 현장 붕괴 참사. 근데 그 철거 사업을 제제제제 이렇게 하청을 주면서 원래 공사비의 7분의 1까지 공사 비용이 떨어졌다고 하죠. 이렇게까지 후려치기가 돼 있으니까 안전을 우선시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인 하도급이 일어날 수 있었나. 장기간 지역구를 장악한 국회의원의 측근이 조합장을 맡고 지역 시민단체를 장악한 이른바 정치꾼이 철거 사업을 관장하고 지역의 관료와 경찰 등은 그들을 비호하고 거대 건설 자본은 그들을 후원하는 어떤 기득권층의 부패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의 어떤 거버넌스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라는 거죠. 광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지역 경제가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가 됐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는 GCM 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완성차 조립 공장이죠. 그런데 국내 완성차 조립 공장들이 현대 기아차에서 물량을 어떻게 배정해 줄 것인가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성차 조립이 해외로도 계속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완성차 공장에 목을 맨 건가? 차라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것들을 유치했어야 되지 않냐. 물론 노사정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노동 전문가적 접근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고질적인 지방 지배 체제도 더 이상 잘 작동하기 어렵게 됐죠. 민주당도 변화하고 있죠. 노무현 당선 이후에 민주당의 주류가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했던 것은 호남물을 빼고 이제 수도권 중산층 화이트 칼라 중심의 정당이 돼야 한다. 왜? 호남 인구가 쪼그라들고 더 이상 선거에서의 중요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중산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중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평범한 호남인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그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호남의 지배 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마지막 키워드. 독립선언. 이제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죠. 우리는 지역 갈등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역 문제의 본질이 영남과 호남 사이의 갈등인 듯 느껴지게, 그런데 호남 문제의 근본은 중앙과 호남 사이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서울의 상위 중산층 집단 또는 서울의 자산가 집단은 호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맹군이 될 수가 없다. 호남 문제는 호남인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정치적으로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단일 패권 정당 체제로는 견제, 감시, 혁신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다른 정당을 키우자고, 그게 아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고 기반도 없고 또 우리의 동맹군도 될 수가 없다. 그보다는 지역의 독자적인 정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기존의 정당법을 바꿔서 지역정당 창당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서 소수정당의 진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재원배분, 사업평가 등의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구의 도입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발전 모델, 독자적 경제권의 창출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수도권은 머리가 되고 지방은 손발이 되는, 그래서 지방은 수도권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 종속되는 그런 경제 모델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산업의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 매개 시설이라고 한다면 대학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R&D 역량을 갖추고 산학협력이 활발한 그런 좋은 대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교제 완화나 철폐, 이민 확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도 인적 자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디언의 굴레,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치 권력을 쟁취하고 흔드는 것으로 할 수가 없다. 호남인의 의한, 호남인을 위한 그런 어떤 독자적인 그런 담론을 스스로 구축을 해야만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논리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그것은 차별이다. 차별은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 결과 호남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됐다. 그런데 해결은 호남인들이 스스로 해라. 분명 차별은 있었는데 해결은 피해자들이 해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의도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집단을 타자화하고 배척할 때 그거를 차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차별에는 어떤 주체, 가해자의 존재가 상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차별을 가한 주체,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의 결과도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차별의 주체, 과거의 권력이죠. 이승만, 박정희 권력, 그 외의 차별의 주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이야? 호남인들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끝까지 떨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조심했을 수 있어요. 차별을 가한 주체, 차별을 방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게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람들,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정치 세력,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차별을 제대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 차별을 가한 주체에 대한 명료한 분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호남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서러웠지.
지금도 너무나 답답하지. 근데 그 결과를 우리한테 다 감당하라고 좀 어이가 없네. 물론 차별의 어떤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차별 결과를 인식해라.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누구에게? 차별을 한 주체들에게.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대안들까지 상세히 정리를 해놓고 책이 그 대안들을 향해서 치밀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안이 문제의 본질을 중앙과 지역의 기형적 관계의 놓음에 의해서 그 대안들이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게 일반화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호남의 특수성을 실컷 강조해 놓고 결국 결론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책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논리적인 한계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어떤 구체적인 사례 분석들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신뢰할 만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여전히 이제 지나간 문제처럼 보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이제 드러내고 또 함께 고민하자라고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